강태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언제나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색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고 바람은 차갑고 습했다. 계절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이 집의 공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문 앞에 차가 멈추자 태연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아내 서희연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기억이 썩어 들어가는 장소가 되었다. 숨 쉬는 사람은 있지만 살아있는 기운은 없었다. 그는 결국 문을 열고 내렸다. 자갈이 깔린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한때 이연이 좋아하던 분수는 오래전에 멈췄고 나무들은 가지끝만 앙상하게 드러낸 채 겨울을 견디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잠시 멈췄다. 이 집의 비밀번호는 여전히 이연의 생일이었다. 바꾸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꾸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고요.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시계는 이연이 죽던 날 이후 멈춰 있었다. 코트를 벗어 걸고 구두를 벗는 순간 열쇠 꾸러미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짤랑.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연은 고개를 숙여 열쇠를 주우려 했다. 그때였다. 웃음소리. 아주 작지만 분명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그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다. 이 집에는 아이가 없다. 앞으로도, 과거에도. 서희연은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 역시 살아남지 못했다고 들었다. 그날 이후 태연의 삶에는 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귀를 의심했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웃음. 식당 쪽이었다. 태연은 숨을 죽인 채 복도를 걸었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아이들의 웃음에 묻혔다. 식당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계는 멈췄다. 식당 한가운데 놓인 긴 원목 식탁. 서희연의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식탁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4명의 아이가 앉아 있었다. 모두 5살쯤 되어 보였다. 마르고 작았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다. 그리고 얼굴. 태연의 시선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아이는 너무 닮아 있었다. 서로 닮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같은 얼굴을 4번 복사해 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얼굴은 자신이었다.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보았던 아직 세상의 무게를 알지 못하던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다. 눈매, 코의 각도, 입꼬리의 미묘한 곡선까지. 그의 숨이 가빠졌다. 아이들 앞에는 큰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노란 볶음밥이 담겨 있었다. 값싼 칼에 가루로 색을 낸 듯한 음식.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주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젊은 여자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박혜원. 이 집에서 일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가정부. 20살, 말수가 적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여자. 태연은 그녀와 10마디도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혜원은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아이 하나하나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음식이 뜨겁지 않은지 직접 불어가며 먹였다. 아이들은 맛있게 밥을 먹으며 서로를 보며 웃었다. 밥풀이 입가에 묻어 있었고 혜원은 그것을 손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그녀도 웃고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웃음. 태연은 숨이 막혔다. 이 장면이 너무 평화로워서. 이 집이, 이 죽은 공간이 지금은 살아 숨쉬고 있어서. 아이들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샹들리의 불빛이 그 아이의 옆모습을 비췄다. 그 순간 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입술의 곡선, 눈썹의 모양, 턱선. 완벽히 자신이었다. 또 다른 아이가 포크를 집어들었다. 손목을 꺾는 방식, 손가락에 힘을 주는 습관까지. 태연이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과 똑같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벽에 등을 기댔지만 힘이 풀렸다.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왜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때 혜원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형이 동생 좀 도와줘. 밥은 나눠 먹어야 해. 그래야 다 배부르지. 가장 큰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밥을 덜어 다른 아이의 그릇에 나눠 주었다. 태현의 가슴에 무언가가 깊이 박혔다. 형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다. 일은 그가 평생 외면해 왔던 과거, 살아있는 증거였다. 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집에 울려 퍼진 아이들의 웃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강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다. 아이들이 웃고 숟가락이 부딪히고 박혜원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장면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먹자. 오늘은 반찬이 없어서 미안해. 혜원의 말에 아이들 중 하나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제보다 많아요. 그 말투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태연의 심장이 또 한 번 조여왔다.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배고픔에 익숙해진 아이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아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금속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네 쌍의 눈동자가 한순간에 굳었다. 웃음은 사라지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혜원의 뒤로 몸을 숨겼다. 혜원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다. 태연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장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혜원은 아이들 앞을 가로막듯 서 있었다. 마치 그가 위험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태연은 그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거칠었다. 오랜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기분이었다.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그녀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괜찮아. 여기 있어. 혜원은 아이들에게 속삭이듯 말한 뒤 천천히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설명할게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태연은 식탁 끝에 놓인 의자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앉아버렸다. 고급 원목 의자는 그의 무게를 조용히 받아냈다. 아이들부터 이름부터 말해. 그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이었다.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정해진 이름은 없어요. 그 말에 태연의 시선이 다시 아이들에게 향했다. 그럼 부르는 이름은? 그냥 형, 동생이라고 불러요. 태연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웃음 대신 숨이 막혔다. 이 아이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살아왔다. 나이는 5살이에요. 4명 다요. 5살.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서희연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해, 우연일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태연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혜원은 아이들을 한 번 더 돌아본 뒤 대답했다. 3달 전부터요.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지?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태연은 고개를 들었다. 허락한 적 없다. 알아요.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혜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들의 숨소리만이 식당을 채웠다. 그 침묵 속에서 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 아이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6달 전, 인천의 폐공장에서 처음 아이들을 발견했다는 것,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호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 신고를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이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는 것, 처음엔 잠시만 돌보려고 했어요. 며칠만, 정말 며칠만, 혜원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그 며칠이 1달이 되고, 또 2달이 됐어요. 태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러나 옷은 낡아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더 섞여 있었다. 혜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사장님은 이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태연의 가슴을 찔렀다. 무슨 뜻이지? 혜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이들이 너무 닮아서요. 그녀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서희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병실의 하얀 불빛, 차가운 수술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심전도 소리. 그날 아이들은 입술이 떨렸다. 정말 모두 죽었다고 들었지.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이미 대답이었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에 놓인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릇 바닥에는 긁힌 자국이 많았다. 오래 쓰인 흔적이었다. 이 아이들 여기서 어떻게 지냈지? 남은 음식으로요.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사장님이 거의 집에 안 오시니까 버려지는 게 많았어요. 그 말에 태연의 손이 멈췄다. 자신이 버린 것들로 아이들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목을 조였다. 오늘은 왜 들켰지? 오늘은 비가 와서요. 혜원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모를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아이들을 보았다. 4명 모두 혜원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만 있지 않았다. 호기심, 경계, 그리고 기대. 태연은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 사진으로든, 이야기로든. 이름은 내가 지어도 되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혜원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이들 역시 눈을 깜빡였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두자, 태연은 천천히 말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 공간에 오래 있으면 무너질 것 같다. 식당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가장 큰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그 한마디가 태연의 등을 굳게 만들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식당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삶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그날 밤, 강태연은 잠들지 못했다. 침실은 넓고 어두웠다. 서희연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사용하던 침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위에는 아무런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등을 대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으면 식당의 장면이 떠올랐다. 4개의 작은 얼굴, 자신과 너무도 닮은 눈매, 그리고 박혜원이 아이들 앞을 막아서던 순간. 마치 본능처럼. 그녀는 그를 고용한 사람이었고, 그는 이 집의 주인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혜원은 아이들을 지키는 방패처럼 서 있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을 젖히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은 많았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 위로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다. 5살, 그 숫자가 다시 그의 가슴을 눌렀다. 서희연은 임신 막달에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고 수술실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강명숙은 그날 병원에 있었다. 그녀는 침착했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약했고 너무 두려웠다. 의사의 설명은 잘 들리지 않았고 어머니의 목소리만 또렷했다. 태연아, 이건 절차야. 그는 서명했다. 무엇에 서명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날 이후 그는 아이들에 대해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집 안은 조용했다. 식당 쪽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식당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테이블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젯밤 사용한 그릇도 모두 치워져 있었다. 마치 어제의 장면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부엌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태연은 부엌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박혜원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기척을 느끼고 몸을 굳혔다. 아이들은 윗방에 있어요. 혜원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아직 자고 있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아이들을 바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제 잠은 잤나? 그의 질문은 어색했고 스스로도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알 수 없었다. 네, 짧은 대답. 부엌에는 다시 물소리만 흘렀다. 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앉아. 혜원은 손을 멈췄다.
천천히 수도를 잠그고 물기를 닦은 뒤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맞잡혀 있었다. 어제 말하지 않은 게 있지.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말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도 몰랐어요. 뭘, 사장님 아이들일 거라는 거요. 태연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럼 언제 알았지? 병원 기록을 보고 나서요. 혜원은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크게 아팠어요.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불법 보호시설 출신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했다. 혜원은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의사는 아이의 과거 기록을 조회했고 오래된 출생 기록 하나가 화면에 떴다. 산부인과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병원은 한때 한일그룹과 전속 계약을 맺었던 곳이었다. 확인해 봤어요. 아이들의 생년월일, 출산 기록, 그리고 사장님 부인 이름, 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다. 그럼 그때 왜 말하지 않았지? 혜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솔직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무서웠어요. 뭐가? 아이들을 빼앗길까 봐요. 그 말은 직설적이었다. 꾸미지 않았고 변명도 없었다. 사장님은 아이들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원할 수 없다고.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님 눈을 보면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상처를 다시 열어야 할 것 같아서 혜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장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정직했다. 이 집은 너무 컸고 저는 너무 작았어요. 아이들은 더 작았고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온 건가? 네,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러니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말은 아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위층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중 누군가가 깨어난 모양이었다. 혜원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이들 지금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오늘 하루만.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말했다. 하루, 그는 혜원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혜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말요? 대신 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아이들을 본다. 혜원은 숨을 삼켰다. 숨기지 말고. 그는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는 없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 자신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부터 이 집에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길었다. 강태연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회의 내용은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임원들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울렸다. 스크린에 띄워진 숫자와 그래프는 의미를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계단 위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내 아이의 눈동자였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비서를 불렀다. 병원 기록을 좀 확인해야겠어.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느 병원 말씀이십니까?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
병원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꺼려졌다. 5년 전 서희연이 입원해 있던 병원, 비서는 더 묻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오후, 태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한때 한일그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대형 병원이었다. 로비는 여전히 깨끗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이곳이 낯설었다. 기록 보관실은 지하에 있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담당 직원은 태연의 신분을 확인하고 잠시 후 오래된 파일 하나를 가져왔다. 강태연 님 관련 기록입니다. 태연은 파일을 받아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류를 넘기며 그는 빠르게 날짜와 이름을 확인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출산 기록, 신생아 기록, 모두 깔끔하게 비어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직원은 그 안에 담긴 압박을 느낀 듯 보였다.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기록이 일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누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태연은 서류를 덮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식어갔다. 그는 이 병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명숙. 언제나 침착했고 언제나 상황을 통제했다.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차에 오른 태연은 바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를 만나야겠어요. 약속은 그날 저녁으로 잡혔다. 강명숙은 여전히 한남동의 옛 저택에 살고 있었다. 태연이 어릴 적부터 살아온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찾지 않는 집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이미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마치 그의 방문을 예측한 사람처럼. 병원에 다녀왔다고 들었어. 강명숙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태연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었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강명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러나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았다.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태연의 숨이 가빠졌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강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었어. 무슨 뜻이죠? 미숙아였고 생존 가능성은 낮았어. 무엇보다. 그녀는 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아내는 그 아이들 때문에 죽었지.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건 현실이야. 강명숙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이연희는 약했어. 아이들은 위험했고. 선택은 명확했지. 태연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지웠나요? 정리했지.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가문의 상처가 될 기록은 남길 필요가 없어. 아이들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 순간 강명숙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졌다. 살아 있었다고 해서 살게 해야 하는 건 아니야. 태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사람보다 가문이 먼저군요. 강명숙은 조용히 웃었다. 가문이 곧 사람이다. 그녀는 태연을 향해 말했다. 너도 결국 알게 될 거야. 감정은 잠시지만 명예는 영원하다는 걸.
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로 위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오래된 서류들을 뒤졌다. 병원 기록, 계약서, 내부 메모. 그중 하나의 문서에서 그는 자신의 서명을 발견했다. 날짜는 그날과 일치했다. 응급 상황 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조치를 위임한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있었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했던 자신. 그는 공범이었다. 문득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은 아니었다. 발걸음 소리,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 태연은 고개를 들었다. 서재 문 앞에 박혜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사장님을 찾고 있어요. 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올라갈게요. 그는 서류를 그대로 둔 채 서재를 나섰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깨달았다. 지워진 기록은 종이에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기억과 선택 속에도 이미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서재 앞에서 멈춰 섰다. 강태연이 계단을 오르자 4명은 동시에 그를 올려다보았다. 혜원의 말대로 그들은 그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달려오지도 웃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거리를 재고 있는 듯했다. 아저씨, 가장 큰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태연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선을 맞추자 심장이 이상하게 아팠다. 너무 가까웠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이 집 계속 살아도 돼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아이는 이 집이 자신의 집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었다. 아니, 이 세상에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태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덧붙였다. 오늘은 여기 있어도 된다. 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확신은 아니었지만 거절도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소리를 냈다. 복도를 뛰지는 않았지만 서로 속삭였고 장난감을 찾았다. 태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다가가면 깨질 것 같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 뒤 아침, 태연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오늘 이 집으로 오시겠답니다. 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알겠어. 전화를 끄는 그는 거실에 서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혜원이 빨아 널어둔 작은 옷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다. 이 풍경을 어머니가 보게 될 것이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검은 승용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강명숙은 혼자 내렸다. 경호도, 수행원도 없었다. 언제나 그렇듯 그녀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잠시 안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흔적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러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결국 데려왔구나.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들킨 게 아니라 드러난 겁니다.
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거실에 들어선 강명숙은 소파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서서 집 안을 천천히 훑었다. 마치 평가라도 하듯이. 아이들은 어디 있니? 위층입니다. 보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 태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사과하지 않으실 겁니까? 강명숙은 그제야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무엇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은 태연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어머니는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이 아니라. 강명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실수다. 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셨군요. 그렇다.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감정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때 계단 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몰래 내려오다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혜원이 급히 뒤따라 내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강명숙의 시선이 아이에게 닿았다. 아이는 움찔했다. 본능적인 공포였다. 이유를 알지 못해도 자신을 부정하는 어른의 시선을 아이는 느낄 수 있었다. 올라가. 태연은 낮게 말했다. 아이를 향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아이는 혜원의 손을 붙잡고 다시 계단 위로 사라졌다. 강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 아이들, 내 인생을 망칠 거다. 아니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망쳐진 인생을 다시 보게 만들 뿐입니다. 강명숙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녀는 태연에게 다가섰다. 내가 가진 건 결국 이 가문이다. 그걸 버릴 수 있겠어?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들을 없던 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숨기지도, 지우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에 강명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럼 싸우겠다는 거구나. 필요하다면. 좋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내 방식으로 하마.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곧 기자들이 알게 될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태연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이들까지 이용하실 겁니까? 세상은 항상 아이들을 이용해왔다. 강명숙은 문 앞에서 멈춰 서며 말했다. 나는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 달랐다. 폭풍 전의 고요였다. 혜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이제부터 더 힘들어질 겁니다. 혜원은 아이들이 있는 위층을 올려다보았다. 그래도 아이들은 여기 있죠. 태연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그래, 그는 확신이 없었지만 물러설 생각도 없었다. 그날 저녁, 태연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일그룹 후계자, 숨겨진 사생활 논란. 미수가 출산 기록 의혹. 기사는 아직 아이들까지 닿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태연은 화면을 끄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이들은 한 방에 모여 잠들어 있었다. 네 개의 작은 숨결이 같은 리듬으로 오르내렸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은 언제나 가장 잔인했다. 기사들은 빠르게 번졌다. 처음에는 의혹이었고,
그 다음에는 추측이었으며 며칠이 지나자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가 되었다. 강태현의 이름은 더 이상 경영 기사에만 등장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5해 전 병원 기록이 지워졌다는 사실은 가장 자극적인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없었다. 그것은 폭풍의 눈과도 같았다. 태연은 회사 출근을 최소화했다. 회의는 화상으로 대체했고 외부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 집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있는 한 떠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혜원은 태연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사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병원? 아이들 중 한 명이요. 혜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지난번에 열이 계속 났던 아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자.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혜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태연은 운전석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이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자국을 보았다. 오래전의 상처였다.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검사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아이는 울지 않았고 혜원은 그 옆을 떠나지 않았다. 태연은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은 너무 익숙했다. 5해 전 수술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의사는 태연과 혜원을 따로 불렀다.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아이의 혈액형이 부모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친부모 여부를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연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무슨 뜻입니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혜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검사는 그날 바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다. 4명의 아이 중 3명은 강태연의 친자였다. 그리고 1명은 아니었다. 종이를 들고 있던 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숫자와 확률이 적힌 문장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부정할 여지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혜원은 그 안에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말해. 태연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이미 각오한 표정이었다. 처음부터 4명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불법 보호시설이 문을 닫던 날, 아이들은 5명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중 한 아이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며칠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 그 아이가 떠난 자리에는 같은 날 구조된 또 다른 아이가 합류했다는 것. 그 아이는 혼자였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도, 기록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같이 지낼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혜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다.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이미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숨겼어요. 언제부터? 사장님 집에 데려오기 전부터요. 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나한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군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비겁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나눌 수 없었어요.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주차장에 서 있는 사람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움직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 사장님이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걸 알았어요. 혜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 말은 태연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웃음도 분노도 없이 말했다. 이미 무너졌어. 그날 저녁, 기사는 또 하나의 방향을 얻었다. DNA 검사 진행 중. 친자 여부 논란 확대. 어머니 강명숙의 손길이 느껴졌다.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아이들을 불렀다. 4명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혜원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오늘 병원에 다녀온 거 기억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은 한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다. DNA 검사 결과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아이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눈빛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같은 두려움, 같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아저씨, 그 아이가 말했다. 우리 잘못했어요. 그 질문에 태연의 숨이 막혔다. 아니, 그는 즉시 대답했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 아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혜원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 말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태연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아이들의 DNA 결과지, 다른 하나는 어머니 측에서 보내온 법률 자문서였다. 친자가 아닌 아동에 대한 보호 책임은 법적으로 없다. 문장은 차가웠다. 명확했고 합리적이었다. 태연은 종이를 접었다. 위층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들렸다가 사라졌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피는 진실일 수 있지만 선택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곧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강태연은 이틀 동안 집을 비우지 않았다. 전화는 수십 통이 왔고 메시지는 읽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법무팀, 홍보실, 그리고 어머니 쪽 변호사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는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변화에 민감했다. 어른들의 공기가 달라지면 아이들은 먼저 느꼈다. 웃음은 줄었고 말수도 적어졌다. 혜원은 평소보다 더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태연은 혜원을 서재로 불렀다. 문을 닫자마자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어요. 알아, 태연은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그래도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밀어 그녀 쪽으로 보냈다. 혜원은 그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이건 어머니 쪽에서 보낸 거야. 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특히 한 아이에 대해서 혜원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손을 떨며 접었다. 그 아이를 떼어내겠다는 거죠. 그렇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를 분리하면 나머지 3명에 대한 싸움은 훨씬 쉬워진다.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않았다. 사장님은 그렇게 하실 건가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의 숨소리만이 멀리서 느껴졌다. 나한테 선택지가 주어진 게 맞을까? 그는 낮게 말했다. 이미 누군가는 나 대신 선택을 해왔어. 5해 전에도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엔 내가 선택해야 해. 태연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이 반드시 함께 붙잡고 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포기라는 말처럼 들려요. 아니,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버리는 거야. 그 단어가 방 안에 무겁게 떨어졌다. 뭘 버린다는 건가요? 나를, 혜원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어머니의 변호사를 만났다. 회의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친자 관계가 명확한 3명에 대한 보호권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한 아이는 시설 보호 혹은 위탁 가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한가?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계산을 마쳤다. 가능합니다. 다만 회장님께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죠. 강태연 님께서 직접적인 보호권을 주장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뜻이죠? 과거 기록과 현재 논란을 종합하면 친부로서의 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법적으로 한 발 물러나셔야 합니다. 태연은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보호권 포기. 그럼 누가 아이들을? 박혜원 씨,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보호자.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안을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야 한다면 그날 저녁 태연은 아이들을 불러 거실에 앉혔다. 혜원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앞으로 이 집에서 혜원이랑 계속 살게 될 거야. 아이들 중 하나가 물었다. 아저씨는요? 태연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대답했다. 아저씨는 조금 멀리 있을 거다. 아이들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다. 왜요? 그래야 더 오래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혜원의 손을 꽉 붙잡았다. 그날 밤 태연은 짐을 꾸렸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서류 몇 개, 이 집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아이들 방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4개의 숨결이 들려왔다. 미안하다.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버리는 선택은 언제나 가장 아픈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그는 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강태연이 집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 내어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는 존재였다. 갑작스러운 부재를 감정으로 소화하기보다는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는 사실로 먼저 인식했다. 혜원은 아이들을 깨우며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일어나야지. 학교 갈 준비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보유는 잠시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다. 시우는 혜원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막내 민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태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혜원은 그 자리를 치우지 않았다. 일부러 남겨두었다. 접시도, 컵도 그대로였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돌아온 혜원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집은 여전히 크고 여전히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에게 맡겨진 공간이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임시보호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였다. 박혜원 씨를 아이들의 임시보호자로 지정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강태현 씨는 법적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혜원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이들은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네, 현재 거주지는 유지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혜원은 숨을 내쉬었다.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기쁨이 아니었다. 안도도 아니었다. 그저 버텼다는 감각뿐이었다. 그날 밤, 보윤이 조심스럽게 혜원에게 물었다. 아저씨 안 돌아와요. 혜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지금은 아니야. 그럼 버린 거예요? 아이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혜원은 놀라 눈을 마주쳤다. 아니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아니야. 그럼 왜 없어졌어요? 혜원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대답은 없었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어른의 선택은 언제나 아이에게 설명하기엔 잔인했다. 며칠 후, 언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강태현의 실종에 가까운 부재가 화제가 되었다. 회장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추측, 도망쳤다는 소문, 내부 권력 싸움이라는 분석까지 쏟아졌다. 혜원은 뉴스를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말이 쏟아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낯선 남자가 집을 찾았다. 중년의 남자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 차분한 태도. 박혜원 씨 맞습니까? 누구시죠? 강태현 씨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혜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분은 잘 계세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이 원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혜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강태현 씨의 위임장과 재산 신탁 문서입니다. 혜원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태연은 자신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아이들 명의의 신탁으로 이전했고, 혜원을 단독 관리자로 지정해 두었다. 이건 너무 그분의 결정입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본인은 아이들 곁에 있지 않아도 아이들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혜원의 눈이 떨렸다.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혜원은 처음으로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들은 잘 지내요. 많이 묻진 않지만 다 알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막내 민재가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계단에서 넘어져 팔에 금이 갔다. 혜원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다. 민재는 새벽녘에 잠결에 중얼거렸다. 아저씨 오면 안 아플 것 같았는데 그 말에 혜원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날 새벽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혜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거기 있었다. 강태현은 말없이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다소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왜 왔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안 오려고 했어. 그럼 왜? 민재가 다쳤다고 해서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계속 기다려요. 태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민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이는 잠결에 그 손을 꼭 붙잡았다. 이게 내가 벌인 대가야. 태연이 낮게 말했다. 아이들 곁에 있어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되는 혜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나라는 존재가 아이들 싸움의 약점이 되니까 혜원은 그제야 이해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잘라낸 것이었다. 병실 안에는 새벽의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버리는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재판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가사 사건이었지만 방청석에는 보이지 않는 시선이 가득했다. 언론은 문밖에서 대기했고 재계와 법조계는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재판이었고 동시에 강태연이라는 이름의 최종 평가이기도 했다. 법정에 들어선 혜원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4명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긴장으로 어깨가 굳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낯선 공간이었다. 말 한마디, 고개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태연은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다. 증인석에도 원고석에도 서지 않았다. 법적으로 그는 이 재판의 중심 인물이 아니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강명숙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흔들림 없는 표정.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재판은 기록 확인부터 시작되었다. 지워진 출산 기록, 수정된 병원 문서, 보호시설의 불법 운영 사실. 하나하나가 차분하게 낭독되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아이들의 보호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박혜원 씨는 법적으로 적합한 보호자입니까? 상대 측 변호사가 물었다.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절도 전과. 불안정한 직업. 혈연 관계 없음. 혜원의 손이 아이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반면 강명숙 씨는 재정적 능력, 사회적 신뢰, 그리고 혈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강명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다. 법은 자신 편이라고 믿는 얼굴이었다. 판사가 혜원에게 물었다. 박혜원 씨,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혜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말을 고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네,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키워왔고 앞으로도 키울 겁니다. 혈연도 법적 의무도 없는데 말입니까? 아이들은 의무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법정 안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는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다. 그때 아이들 중 가장 큰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해도 돼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순간 법정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 말하렴. 도윤은 혜원을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발걸음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희는 누가 낳았는지는 몰라요. 아이의 말에 강명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근데 누가 남았는지는 알아요. 도윤은 혜원을 가리켰다. 아플 때, 배고플 때, 무서울 때 항상 같이 있었어요. 아이의 시선이 잠시 방청석 뒤쪽으로 향했다. 강태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저 아저씨도요. 법정 안이 숨을 멈췄다. 아저씨는 같이 있지 않아도 저희를 버리지 않았어요. 강명숙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다. 그래서 저는 혜원 이모랑 살고 싶어요. 보유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재판은 잠시 중단되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삭였다. 그날의 판결은 법이 아니라 양심이 내려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휴정 후 판결이 내려졌다. 본법원은 박혜원 씨를 아이들의 단독 보호자로 지정한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강태현 씨는 친부로서의 법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예상한 결과였다. 그러나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권은 유지한다. 그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명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명숙 씨의 보호자 지정 청구는 기각한다. 법정은 조용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다. 다만 결정이 내려졌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강명숙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등은 곧았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가문은 지켰을지 몰라도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법정 밖에서 혜원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가오지 않았다.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들 중 막내 민재가 그를 발견했다. 아저씨, 태연은 걸음을 멈췄다. 오늘 안 가요? 그 질문에 태연은 미소도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였다. 혜원은 태연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두 그 안에 있었다. 태연은 뒤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는 잃었다. 권리도, 자리도, 이름도. 그러나 한 가지는 지켰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은 조용히 왔다.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겨울이 물러난 자리에 햇빛이 길어졌고 아이들의 옷은 조금씩 얇아졌다. 집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더 조심스럽지도 더 불안하지도 않았다. 다만 익숙해지고 있었다. 혜원은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웠다. 이름을 불렀고 도시락을 싸 주었고 신발끈을 묶어 주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 반복은 안정이었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랐다. 보유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동생들을 챙겼다. 시우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민재는 밤에 깨는 일이 줄었다. 네 명은 여전히 함께였다. 피로 이어진 셋과 피로 이어지지 않은 하나의 구분은 아이들 사이에서 의미를 잃었다. 혜원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보호자라는 호칭이 익숙해졌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두려움보다는 선택에 가까워졌다. 법원의 판결 이후 그녀는 아이들의 보호자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이들의 사람이었다. 강태연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약속된 면접 교섭일에도 나타나지 않는 날이 있었다. 혜원은 묻지 않았다.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한 발 물러나 있을 때 아이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가 감당해야 할 거리였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들은 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혜원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췄다.
태연이었다. 아이들이 먼저 그를 발견했다. 달려오지는 않았다. 대신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원망도 없었다. 기다림과 비슷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연은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혜원이 다가왔다. 오늘은 괜찮을까요?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권리가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였다. 혜원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라면요. 아이들은 그제야 다가왔다. 민재가 가장 먼저 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아저씨, 공차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었다. 잔디 위에 발을 딛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자리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들어올 수 없는 곳도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과 공을 찼다. 서툴렀고 숨이 찼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아이들은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처음 들었던 웃음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혜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태연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붙잡지 않았다. 그가 떠난다는 사실보다 다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연은 혜원 앞에 섰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을 지켜준 것, 자리를 내어준 것,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은 것까지.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이 선택한 거예요. 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전보다 덜 아프고 덜 비어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문을 닫기 전, 혜원은 잠시 복도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집이었다. 누군가의 상실로 시작된 공간이 누군가의 선택으로 채워진 공간이 되었다. 혜원은 창가에 섰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묶인 사람들일까? 아니면 함께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일까? 정답은 없었다. 다만 이 집에는 하나의 답이 있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았다. 아무도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는 끝까지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밤의 공기는 조용했고 아이들의 숨결은 고르고 깊었다. 혜원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